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임유라입니다. 한번 손상된 뼈나 피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지만 치아의 경우는 원래 상태로 회복되지 않고 빠진 치아 역시 새로 자라지 않게 되죠. 이런 경우 많은 분이 임플란트를 고민하지만 만약 전신 질환이 있다면 부작용이나 합병증 때문에 수술의 결정마저 쉽지 않다는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전신 질환과 임플란트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 임플란트 수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텐데요. 우선 임플란트에 영향을 주는 전신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 치과 치료에서 임플란트 치료가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수술을 받고 계십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건강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치료 방법이지만 전신질환을 동반한 환자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임플란트 수술 전에 앓고 있는 질환을 반드시 치과의사에게 알려야 하고 의과와 협진을 해서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없애야 합니다. 이러한 질환에는 당뇨병, 심혈관 질환, 연혈 질환 등이 있으며 특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알려서 부작용을 줄여야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처럼 이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 과정이 더 복잡하거나 어려운지도 궁금한데요.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사전에 고지를 한다면 협진과 사전 투약으로 부작용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어 건강한 환자와 동일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전요기제는 협진하여 필요한 기간에 투약을 중단하고 수술을 진행한 후에 다시 복용합니다. 그런데 또 전신 질환 환자 중에 나이가 고령이고 잇몸뼈 소실이 심한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도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신질환 환자분들은 사전 협진으로 위험을 제거하고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 상실 기간이 길었다면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이유가 원인이 돼서 질환보다는 체력 저하로 인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체력이 안 좋은 경우에는 부분 마취에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강 내 상실한 부분을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아를 상실했다면 빠른 기간 내에 수술을 하는 것이 전신 건강에 좋습니다. 상실한 자연 치아를 대체하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임플란트. 하지만 전신 질환이 있다면 더욱 꼼꼼하게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 전신 질환과 임플란트에 대해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신질환이 치주질환에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전신 질환이 있다면 면역력이 약할 수 있는데 치주 질환의 원인이 더군다나 입속 세균이잖아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O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치주 질환은 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구강 내에는 상주균이 존재합니다. 이런 세균들은 치아의 치태나 치사계 형태로 존재합니다. 치아 주위의 치주 조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질환을 일으킵니다. 먼저 당뇨병인 경우 말초 혈관에서 백혈구나 호중구 같은 면역세포들이 염증 부위에 침투해서 세균성 독성이나 세균들을 처리해야 되지만 당뇨병을 동반한 환자분들은 적절한 양의 면역세포를 염증 부위에 보낼 수가 없고 세균성 염증을 억제할 수가 없어 치주질환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부족하는 약이 침 분비를 억제하여 치주질환을 악화하고 충치의 증가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 때문에 저농도 아스피린을 드신 분도 임플란트 수술 전에 의과와 협진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간질환, 신장질환 등도 임플란트 수술 전에 협진이 필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치주 질환이 전신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 혈류 안에 염증 인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염증 인자의 증가와 치주질환에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논문상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인 경우 치주질환을 치료하고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한다면 당뇨병의 치료와 혈당 수치가 건강 상태로 잘 유지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있는 경우에는 수술 중에 구강 내 세균의 혈관 침투로 인한 심장 판막의 혈전 유발로 환자를 사망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임플란트 수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고 해도 수술 후에 회복도 더디고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X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더하여 면역 방어도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런 환자한테 임플란트 수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환자의 문제는 치료 전에 한다거나 아니면 모든 치료가 끝난 후 건강이 회복한 후에 의사 선생님의 협진을 통해서 가능한 시기를 선정을 하고 건강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때 가서 수술해도 무방합니다. 더하여 두경부 쪽에 항암 치료와 더불어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면 이 환자는 평생 임플란트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의과 선생님한테 협진을 통해서 조언을 받으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치과의 의사에 알려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전에 건강 체크를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들 많으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전신질환 중에서도 아무래도 그 당뇨 환자분들은 수술 후 감염에 대한 걱정도 있을 텐데요. 당뇨 환자의 경우 수술을 받기 전이나 수술 후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당뇨 환자의 문제는 면역 반응이 일반 환자에 비해서 낮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한다면 당뇨병이 치주염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치주염이 있다면 일반 환자에 비해서 병의 급속도로 진행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전에 외과와 협진해서 당화 혈색소의 정상 범죄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수술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면역 반응이 취약해서 구강 위생을 간과한다면 쉽게 감염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내원하여 수술 부위가 아무 정도가 잘 아물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이 가장 중요할 텐데 만약 수술 당일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수술을 미뤄야 할까요? 수술 당일 혈당 조정이 안 되는 경우는 수술을 미뤄야 됩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수술 전에 사전 협진으로 문제를 제거하기 때문에 미뤘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에 환자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당 쇼크가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혈당이 낮아 오는 저혈당 쇼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오렌지 주스나 초코바 같은 스낵으로 당을 공급을 하고 환자가 안정을 되찾은 후에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혈압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복용 중인 혈압약이 잇몸을 붓게 만들거나 잇몸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데요. 이런 점에서 고혈압 환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서 수술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 경험상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는 크게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혈압약에 아스피린 복용 여부나 혈관 확장제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상 환자와 동일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지만 혈관 확장제의 목적으로 약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협진을 통해서 아스피린이라든가 혈관 확장제 복용을 중단한 후에 수술을 시행하고 예방적 사전 투약을 통해서 수술을 안전하게 시행합니다. 그 외에 혈압약 중에 칼슘블록이 동반된 약제는 침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구근의 침 분비로 환자의 건강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구근의 침 분비가 적은 경우에는
먼저 충치가 생길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적은 침 분비가 구취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지속된다면 혀가 갈라지는 증상까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약으로 대체 처방받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고혈압 환자가 아스피린 계열의 약 복용을 한다면 임플란트 수술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입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는 혈압약을 복용 중에 계셨고 그 혈압약에는 아스피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간과하고 수술을 했고 수술 후에 지혈 문제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혈압약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어머니께서도 아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알리지 않은 결과가 이런 경우를 만든 겁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아스피린이나 혈전용해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치과 의사에게 알려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중단해야 한다면 의과와 협진해서 중단 기간과 다시 복용하는 시점을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해야 됩니다. 또 항암 치료 중이거나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임플란트 수술은 불가하오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임플란트는 잇몸뼈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잇몸뼈가 약할 텐데 이런 경우도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가요?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골다공증에서 임플란트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약물에 문제가 됩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약물은 뼈를 재생성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약성분으로 잇몸과 뼈가 잘 아물지 않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다공증 환자가 치과 치료를 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신 질환과 관련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여러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언급하지 않은 질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임플란트 수술을 앞둔 환자분 중에 전신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치과 의사에게 알려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막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났다고 모든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수술 후 구강위생과 고철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100세까지 질병이 시달린다면 그 또한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웰빙이라는 말도 자주 언급됩니다. 100세 시대를 질병 없이 건강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토크닥터토닥, 오늘은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전신 질환과 임플란트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